자, 155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인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도나 선생님. 네. 우리 서사님으로 갑시다. 예, 선생님. 네. 네. 자, 오늘 유프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유프로입니다. 오랜만이네요. 예. 목소리가 오늘 안 좋네요. 과로인 것 같아. 감기 걸리셨어요? 망년의 과로 아닌가요? 목감기야. 목감기. 아. 아니 그렇다고 방송 중에 커피를 그렇게 호로록 드시면 어떡합니까? 네, 지금은 커피 소리였습니다. 네네네. 네. 자, 오늘 새해 첫 녹음이에요. 사실 12월 31일 아침이나 1월 1일 아침이나 뭐 크게 별반 다를 건 없지만 네네. 그래도 2020년 경자년이잖아요. 네네. 쥐띠. 네. 제가 쥐띠 아닙니까? 음. 올해 바람? 음흠. 두 선생님은 올해 어떤 바람이 있으신지. 제가 이 숫자가 좀 저는 많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숫자에 대한 어떤 의미를 부여하길 좋아하는데 네. 괜히 네. 어저께 보니까 펭수하고 저하고 생일이 같더라고요. 아. 이게 뭔가 우주 대스타가 될 기운이 쫙 밀려오는 게 아닌가 하는 허튼 소리가 갑자기 생각이 나요. 선생님 네. 스타 되고 싶구나. 아니 우주 대스타. 우주 대스타? 한국 대스타 말고 우주 대스타. 아니 근데 이 생김새가 좀 펭수랑 비슷하긴 하거든요. 네, 뭐 그런 얘기도 좀 듣습니다. 네네. 그럼 일단은 올해는 스타가 되고 스타가 싶다. 싶다, 예. 네. 유프로님은 올해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지금 막 말을 준비해봤는데 네, 네. 준비가 안 되네요. 그래요. 제가 갑자기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네. 이제 얼마 전까지는 새해 때마다 이렇게 네. 마디가 딱딱 지어진다는 생각을 했는데 올해는 네. 그냥 월요일에서 음, 화요일, 수요일 가는 것처럼 네. 12월 31일이 늘른가. 1월 1일로 그것이 그래서 사는 게. 큰 어떤 단절감을 못 느꼈어요. 그래서 그래요? 새로운 각오를 못했던 게 음. 한번 다시 또 죄를 반성하게 됩니다. 근데 뭔가 또 부족한 게 있는 거 뭘 아닌가. 반성은요. 새로운 각오 해봤자 소용없어요. 갑자기 노래, 1월 지나면 똑같아. 노래 생각나. 뭐요?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타타타? 맞습니다. 타타타였나? 그거보다 조금 옛날 노래 같은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저는 매년 이제 새해마다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보면은 몇 년 전 1월 1일 뭐 이런 거 뜨잖아요. 그걸 살펴보면은 매번 새로운 바람이 거의 없었더라고. 그냥 작년처럼만, 올해처럼만 더 나빠지지 않기를. 그래서 이번 올해도 제가 지금 현재보다만 나빠지지 않으면 잘 사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너무 네. 지혜를 얻은 것 같은데 두 분 다. 저는 아직도 20대인 것 같아. 네, 선생님 20대지 네. 무슨 스타는 또 얼어주고 무슨 얼어주고 올라가다 떨어지겠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그냥 저는 피터팬으로 살겠습니다. 네. 네네. 예,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또 환한 새해를 맞이하여 이렇다를 시작을 하긴 하는데요. 네. 우리 주제가 언제쯤 좀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주제가 생길까요? 오늘 좀 낙관적인 주제가 나올까요? 예, 그럴까요? 예. 오늘은 좀 그런가요? 좀 궁금한데요. 유프로님 오늘 주제 어떤 주제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가 지난번 150회 때 네.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론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142회 때 현대 네. 화폐 이론을 했었거든요. MMT. 예. 그 맞아요. 중간에 디플레이션을 했었는데 그것도 내용이 거의 비슷했어요. 화폐에 관한 거였는데 네. 오늘 주제도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2008년 위기 우리가 참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위기 이후에 미국, 일본, 영국, 유로존 등이 사실 양적 완화 정책에 의존해서 경기 회복을 도모해 왔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것이 사실 돈 찍어내기입니다. 그러니까 발권력에 의존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대 앞으로는 발권력이 있는 정부는 파산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 제출을 하자는 것이 이제 주장이었고요.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로는 돈을 찍어서 네. 모든 국민에게 나누어져서 경기를 회복하자는 주장이었습니다. 네네. 오늘도 그러한 주장의 연장으로서 주권화폐론에 대해서 논의하려고 합니다. 주권화폐론은 먼저 요약을 하면 국가화폐로서 현재 상업은행이 창조하는 신용화폐를 이렇게 대체를 하고 그렇게 되면 국가가 독점하게 되는 화폐 발행 이익이 생기거든요. 이것을 국가 재정으로 활용하든지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삼자는 주장입니다. 그 예전에 150회에서 언급하신 기억이 나는데요. 이번에도 화폐에 대한 공부를 또 제가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유프로가 아직 공부를 몰아서 하는 것 같습니다. 요새. 네네. 아니 집중력을 발휘해서 참 아, 갑자기 그러니- 돋보기 생각나네. 돋보기 이렇게 쫙 태양을 이렇게 조명을 해서 아니 제가 디플레이션 요즘 극복이다 뭐 이렇게 딱 그 정한 것 같아요. 유프로님하고 최근에 방송하면서 과외받는 기분? 아 그러니까요. 이거 뭔가 꼼꼼히 공부하는 기분이 네, 좀 무슨, 들어요. 네, 세미나 받는 것 같아요. 네네네. 쫙 이렇게 네. 이래. 근데 지금 이제 주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소개만으로는 주권화폐 내용을 구체적으로 머리에 그리기가 좀 힘들거든요. 과외를 받은 기억에 의하면 화폐의 본질은 상품이 아니라 국가의 조세권에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고, 네, MMT가요. MMT. 예, 그래서 발권력이 있는 정부는 파산을 하지 않는다는 거고 균형 재정에 얽매이지 말고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뭐 이렇게 대충, 요약하면 예. 대충 맞나요? 예,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MMT에 비해 이제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론은 돈을 찍어서 은행만 구제하고 말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구매력을 직접 제공하자는 거고, 그때 이제 헬리콥터로 돈 뿌린다 이런 얘기 나는 맞죠. 그렇죠. 예, 헬리콥터에 예. 맞게 돈 뿌리고 돈 뿌리듯이 이렇게 국민에게 나눠주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주권화폐로는 잘 모르겠네요. 그건 또 뭘까? 근데 주권화폐론도 네네. 현대화폐 이론과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론과 네. 이론적으로 공유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차근차근 살펴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쉽게 이해를 하기 전에 구분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약간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네. 유프로 선상님께서 오늘 네, 선생님. 정리를 좀 구별해 네네. 네, 부탁드립니다. 오늘 선생님이니까 그럼요, 오늘. 주권화폐로는 화폐의 본질에 대해서는 현대화폐 이론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화폐의 본질이 뭐 조세권에 기반한 국가 주권이다 이런 거랑 비슷한 그렇죠. 거예요? 예, 이런 예, 예. 의미랑 일맥상통한다라고 보면 되나요? 그런 맥락에서는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데요. 네네. 조금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제 현대화폐 이론을 다룰 때 화폐의 본질에 대해서는 두 가지 주장이 있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요? 상품 화폐론, 뭐 국가 화폐론, 대충 그렇게 네네. MMT에서 구분했던 것 같은데 이제 상품 화폐론은 이제 기능주의죠. 화폐가 이제 물물 교환을 하다 보면 불편하니까 중간에 매개로 화폐를 둬서 네. 이 상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식으로 화폐가 기능하고 있다는 얘기죠. 상품과 상품을 매개시키는 또는 뭐 금속주의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국가화폐론이라는 것은 이제 뭐 화폐가 조세권을 가진 화폐는 이제 조세권을 가진 국가가 특정한 증표로서의 화폐를 규정함으로써 등장했다. 이게 세금의 어떤 증표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거죠 법적으로. 그래서 그걸 네네. 표권주의다. 그럼 뭐 증표주의다. 영어로는 차털리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네. 불리기도 한데 이렇게 유프로가 정리했던 기억이 나네요. 예. 아, 좀 어렵다. 표권주의. 이게 좀 이렇게 토큰주의라고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어떤 있는데 상징이다 이거죠. 상징이에요. 예. 그러니까 현대화폐 이론의 주장자들은 그렇게 설명하는데 약간 불완전한 설명인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게요?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은행의 신용화폐가 사용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국가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민간이 발행한 어음도 그 화폐 역할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대화폐론의 국가화폐론은 국가와 무관한 민간이 발행하는 화폐가 현실에서 통용된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설명이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품화폐론이 있고 국가화폐론이 있는데 그 외에 또 다른 화폐론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슈페트 창조 혁신을 주장했지 슈페트라는 경제학자가 있는데 네. 그 경제학자는 화폐의 본질과 기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론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 하나는 이미 언급했던 상품화폐론이고요. 네. 또 다른 이론은 화폐의 신용 이론입니다. 화폐의 신용 이론이라는 것은 화폐란 부채를 차후에 갚겠다는 지불 약속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면 슈페터 분류에서는 국가화폐론은 없는 네, 셈인가요? 뭐 이름상으로는 없는 것 같은데 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제 아까 그 슈페터 구분에 따르면 네네. 국가화폐를 어디로 집어넣느냐 화폐의 신용이론 이쪽으로 네네네. 좀 집어넣어서 네. 화폐의 신용이론의 한 형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화폐 신용 이론의 한 형태라고요? 국가화폐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세금이란 건 공동체 성원이
국가의 진 빚이다. 네. 국가의 어떤 그러니까 공동체 성원들에게 하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가에 대해서 주는 돈이니까 네. 국가에 대한 진빚을 갚는 것이다. 현대화폐 이론에서도 이렇게 설명한 것 같은데 국가 주권이 뭐냐? 네. 사전적인 경제 거래가 없어도 네. 구성원에게 부채를 지을 수 있는 권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어떤 증표를 만들고 네. 증표를 주고 주민에게 이제 쌀을 샀다고 합시다. 그러면 국가가 국민에게 빚을 진 거잖아요. 네. 네. 이와 마찬가지로 국민은 그 증표를 갖고 국가에게 지고 있는 빚을 갚는 것이다. 그게 곧 세금이다. 이렇게 한다면 일종의 그 신용의 한 형태로 화폐가 네네. 기능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 되는 것 같아 좀. 네, 정확히 네. 좀 맞는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신용 채무 관계에 근거해서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렇죠. 네. 제가 찬이쌤한테 1,000원을 빌려서 네. 네. 차용증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아서 맛없노님한테 내가 찬이쌤한테 돈 받을 게 있으니까 네. 네. 대신 커피 얻어먹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화폐라는 것은 원래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통용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찬이한테 안 가서 쓰죠? 그런 건가요? 이분한테 돈 줄 거 있으니까 저 커피 사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화폐라는 것은 네네. 어디에 내가 쓰여져 빌리지냐.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금속에 쓰여졌는가가 네. 중요한 게 아니고 네네. 쓰여져 있는 그것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화폐 이론에는 상품 이론과 신용 이론이 있고요. 국가 화폐로는 신용 이론을 기본으로 하면서 가장 신용 있고 가장 권위 있는 화폐가 국가 화폐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즉 국가 화폐가 화폐 중에서 어떤이라는 주장이 네. 이제 국가 화폐론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국가만이 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빚을 졌는데 네네. 내가 좀 권위가 떨어지잖아요. 네. 믿을 수도 없고 이게 통용이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이제 내가 예를 들면 국가다 이렇게 하면 신용이 이빠이다 이거지. 아유 죄송합니다. 일본말 나와서 신용이 굉장히 높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용 화폐론 중에서 가장 신용이 높은 네네. 그런 형태. 그런 걸 국가화폐론으로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유프로의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현대화폐론하고는 입장이 조금 다른 거예요? 다르지는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르지는 않은데 현대화폐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자기 논리를 전개할 때 화폐 이론을 상품 화폐론, 국가 화폐론으로 대립시켜서 주장을 하고 신용 이론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차원에서는 화폐 이론은 상품 화폐론과 신용 화폐론으로 나누어지거든요. 그런데 국가 화폐론을 찬희 쌤이 말씀하셨듯이 네. 신용 화폐론의 한 특수한 유형으로 간주를 하면 두 주장 간에는 논리적인 충돌은 발생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요. 화폐의 본질이 왜 중요하죠? 굉장히 지금 그렇죠. 본질이 뭐 중요한데 뭐 이렇게 그래도 막- 앞부분에 뭐 지금 그 본질 갖고 이게 네네네. 일단 이게 본질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유프로의 경우에 이제 개념이 이렇게 딱 유프로 머릿속에 이제 서야 되는 거죠. 딱 이렇게 분류가 딱 돼서 요건 요거, 네네네. 요건 요거 이렇게 이제 유프로가 스스로 이제 정리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저 친구로서 일단 그런 생각이 일단 딱 그래요? 들고 느낌 빠 와요. 저 친구 네. 왜 이걸 이 종류를 구별하고 있는지. 근데 이제 좀 더 이제 근본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면 이런 게 있지 않을까. 화폐가 만약에 아까처럼 상품 화폐론이라면, 즉 네네. 물물 교환의 불편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한 거라면 그냥 화폐란 건 기능적인 거죠. 그냥 잘 거래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거. 네네. 기본적으로는 사적 계약의 질서 속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고 그게 아니고 만약에 화폐가의 가치가 국가에서 보증된 증표라면 화폐 질서는 사적 질서가 아니라 공적인 질서에 속하는 거죠. 그렇겠죠. 국가가 부여한 네네네. 거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 화폐 자체도 공공재라는 성격이 좀 더 강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화폐의 기원 혹은 본질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럼 결국 뭐 화폐가 공공재다 이 얘기를 하시고 싶으셨던 건가? 그렇죠. 바로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그 굉장히 그걸 길게 돌아왔네 우리가. 예, 예. 좀 길게 돌아왔는데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제 네. 주권 화폐로는 네. 바로 말씀하셨듯이 화폐가 공적 질서이기 때문에 네. 화폐의 발행이 상업은행과 같은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이 아니라 공익을 대표하는 국가기관에 맡겨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화폐의 발행과 화폐의 초기 분배를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만일 화폐가 사적 계약의 산물이라면
화폐를 규율할 때는 효율성의 잣대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효율성. 공적 질서라고 한다면 사회적 필요성 그리고 화폐에 관한 민주적 통제의 문제가 제기되게 되는 거죠. 아 이제 이게 유프로님 말씀하실 때 요약적으로 핵심적인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난 왜 이렇게 이해가 잘 되지? 지금 요 부분이 딱 중요한 거죠. 밑줄짝. 그러니까 밑줄짝이야. 리와인드에서 다시 돌려. 네네네. 여기가 핵심.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화폐가 사적 계약의 산물이라면 화폐를 규율하는 효율성의 잣대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지만 그게 이제 공공재고 공적 질서라고 하면 이 민주적 통제가 중요하다. 민주적 통제. 이 민주적 통제 꽂혔습니다. 줄거야 될 것 같아요. 줄. 네. 예, 그렇죠. 그런 점이 있었네요. 그리고 대표적인 걸 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화폐의 발행은 엄청난 이권을 발생시킵니다. 네. 그러니까 화폐 발행 이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신효러지라고 이야기했던 건데 신협이지. 화폐 발행 이익은 화폐의 액면 가치와 화폐의 생산 비용의 차이거든요. 그 차이만큼을 화폐 발행 주체가 챙기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10원권이 잘 발행이 안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죠. 그러니까요. 10원권 화폐 발행 원가가 너무 비싸. 원가가 더 비싸잖아. 네. 현재 거래 수단으로는 국가가 창조한 법정화폐 현금과 네. 은행이 창조한 은행화폐가 동시에 사용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거기서 은행화폐가 지배적인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국가의 시너지는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그렇죠. 할 수가 네. 있죠. 국가 법정화폐랑요. 은행의 신용화폐 비중이 어떻게 돼요? 지난번에 유프로님이 네. 말씀해주신 것 같기도 한데. 이런 거 이제 숫자로 딱딱 머릿속에 기억이 나야 되는데 저는 우리가 전혀 기억 안 나서는. 머리가 하드디스크면 참 좋은데 네네. 머리가 메모리 같아. 끄면 그냥 잤다 깨면 다 깨져.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통계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더듬어 봅시다. 2017년 9월 말에 한국의 본원 통화. 이 본원 통화라고 하면 네. 현금, 네. 그러니까 지폐라 동전이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금에다가 중앙은행에 맡겨놓은 지불준비금 네, 두 네. 개를 합쳐서 본원 통화라고 하는데 이게 162조 원. 네. 그리고 M1, 뭐 M1, M2, M3 뭐 이렇게 있는데요. 뭐 어느 예금까지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제 쭉 나누는데 보통 M1을 많이 이제 얘기하는데 M1은 아까 얘기했던 민간 보유 현금에다가 네. 당좌 예금이나 보통 예금처럼 늘 현금화할 수 있는 예금. 네네네. 요걸 합쳐서 M1이라고 합니다. M1. 네. 네. 그러니까 두 곳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건 현금이죠. 네. 지불준비금은 본원 통화에만 들어가 있고 네. M1에는 안 들어가 있고 그렇죠? 음. 예금, 당좌 예금, 보통 예금은 M1에만 들어가 있고. 근데 M1의 잔액이 837조예요. 훨씬 많죠. 그러네요. 예금 통화가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만 계산해도 M1이 본원 통화의 5.2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M1에는 본원 통화에 속하는 현금은 들어있지만 지불준비금은 안 들어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본원 통화에서 지불준비금을 빼고 비교하면 배수가 훨씬 늘어나겠죠. 그러니까요. 그만큼, 훨씬 많겠네요. 그만큼 은행화폐가 많다는 얘기죠. 아, 네. 그렇구나. 우리나라에 이런 통계가 없죠. 유로존 통계를 보니까 네. 은행화폐가 82%, 지폐가 17%, 네. 주화가 1%니까 네. 굉장히 은행화폐가 80%가 넘으니까 아마 한국도 이렇게 조사를 했을 때 실태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마어마하다. 예,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은행 화폐의 비중이 높은 만큼 음. 국가는 이제 화폐 발행 이익을 얻는데 제한이 있는 거죠. 그리고 상업은행이 발행한 은행화폐가 뭐 은행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은행은 창조된 화폐를 통해서 이자 소입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 국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행 화폐 때문에 그 충분히 화폐 발행 이익을 챙기지 못하고 그렇죠. 있고요. 그래서 주권 화폐로는 국가가 화폐 주권을 완전히 회복할 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화폐 발행 이익과 같은 공공자원의 가치는 모든 시민에 의해서 공유되어야 한다는 규범적 가치를 그 주장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화폐는 사회 활동과 수요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네네. 화폐의 가치는 공공수익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아, 주권화폐론이 한마디로 음. 좋은 거네요. 음. 제 입장에서는 좋은 거니까 오늘 하겠죠. 아. 네네네네. 어쩐지 오늘 느낌이 시작할 때 좀 그랬어. 새해 첫 방송 조금 낙관적이고 좀 희망적인 얘기를 그러네요. 나누면 좋겠다 네네네. 생각을 했는데 예 주권화폐론이라는 또 좀 새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러고 보니까 지난 날이네요. 연말에 굉장히 좀 슬픈 얘기를 했었잖아요, 사실. 아, 그렇죠. 우리가 김용길 기업살인, 씨 예, 일주기. 기업살인법 네. 관련해 가지고. 네네. 아, 그 반응이 어땠어요, 선생님? 저 궁금했던 지금 게. 반응 네네. 일단 뭐 오픈된 지 하루밖에 안 하루밖에 안 됐어요. 지나가지고. 그래서 좀 지나봐야 그날,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청취자분들 그 기업살인법 관련해 가지고 네.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 페이스북에 공유한 것의 좋아요는 네, 적어요. 저거요? 네. 아, 좀 생경한 것 그렇구나. 같은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네네. 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다음 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아, 그래요. 예, 예. 네네. 다시 이제 유프로님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네. 이제 화폐의 이제 본질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까 왜 이렇게 중요한데요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유프로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것이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모호하기도 한데 쉽지 않기도 하고요. 네, 쉽지 않네요. 네. 현대화폐론하고 주권화폐론이 화폐론에 대한 입장이 같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현대화폐론은 왜 그런 뭐 공공수익이 어떻고 이런 얘기 왜 안 하죠? 그렇죠. 그건 뭐 아주 좋은 지적인데요. 네, 아까 이제 화폐의 본질이 왜 중요한가 이제 좋은 질문하셨었는데 네, 이제 화폐의 본질을 따지는 것에서 바로 직접적인 결론이 도출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질 논쟁을 통해서 화폐에 접근하는 방법론을 재검토해 보자 이런 뜻에서 이제 화폐의 본질을 다루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주권화폐론도 현실 경제에 대한 나름의 생생한 분석을 토대로 해서 정책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점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디플레이션 논의와 네.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론 때 나눴던 이야기를 한번 그 상기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앞서 언급했듯이 현대 경제에서는 유통화폐는 대부분 신용에 의해서 창출된 은행화폐이잖아요. 네네. 이렇게 은행화폐가 많다 보니까 현대 경제는 통화 공급이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경기 변동이 증폭되고 경제가 쉽게 위기로 내몰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할 때도 우리가 했죠. 네. 경기 전망이 어두워지면 은행들이 대출했다가 회수를 못할 수가 있으니까 네, 네. 대출을 잘 안 해주게 되죠. 네, 그렇죠. 그럼 이제 통화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럼 이제 물가가 하락하고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네네. 이거를 이제 1930년대 어빙 피셔가 부채 네네. 디플레이션이라고 네네. 이제 명명했던 그런 내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지난번에 유프로님하고 방송할 때 이제 프리드먼이라는 학자 네네.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헬리콥터 머니를 통해서 화폐를 시중에 공급하는 거 이걸 디플레이션 타겟책으로 제시했다고 하셨는데 네네. 최근 그 양적 완화 정책이 바로 통화량 축소를 좀 상쇄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통화 그렇게 볼 수 있죠. 정책이다라는 거고요. 네. 그 주권화폐로는 화폐의 공급을 국가가 독점하자고 하는데 조금 헷갈리긴 하거든요. 네네. 지금 화폐 공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 제도랑 또 국가가 공급하는 제도를 좀 비교해서 네. 설명을 해주시면 청취자분들이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야 뭐 이렇다를 많이 했으니까 맨날 네네. 하던 얘기니까 네,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이렇다를 네. 최근에 들었거나 네, 네, 저 사람들 뭐 은행화폐, 뭐 신용화폐, 뭐 자기 멋대로 막 얘기하고 그게 많다고 하는데 네, 네. 그 정확히 뭐야? 그게 뭐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은행의 예금이 왜 화폐지? 화폐와 막 이게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네. 방송하면서 이제 그래도 저는 좀 이제 이해가 잘 되고 그럼요. 있다라고 예, 예. 아까도 약간 100회를 했죠. 잘난 척은 했는데 네. 또 그래도 이게 이 용어들이 음. 그렇게 이제 익숙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 설명 좀 네, 일단 자세하게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한번 설명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네. 본원 통화하고 아까 신용화폐 얘기를 했는데 일단 본원 통화는 뭐냐? 중앙은행이 민간 자산은 이제 뭐 국채 같은 거예요. 네. 이거를 이제 사면서 은행권을 시장에다 퍼붓는 거죠, 이게. 예, 중앙은행 중앙은행이. 네네. 여기가 이제 본원 통화죠. 네네. 네, 본원 통화를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국채를 사면서 그 값으로 그러니까 현금, 그죠? 본원 통화를 이제 쏘는 거죠. 이제 본원 통화고 두 번째는 이제 민간의 예금을 기반으로 해서 상업은행이 대출하면서 이제 통화를 공급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신용화폐인데 네. 후자가 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제는 굉장히 쉬운데 네. 국채를 사면서 돈을 쓰는 돈 거니까 주니까. 이거 돈이 이제 네네. 시장에 풀리겠죠. 네. 두 번째 걸 좀 상세히 설명하면 이거 교과서를 이게 뭐라 그러냐면 경제학 교과서 원론에서 네. 이런 화폐 창조 과정, 즉 신용화폐 창조 과정을 화폐 승수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네. 승수는 이제 곱하기라는 얘기인데 말하자면 이 이론에 따르면 예금이 들어오죠. 그럼 이 예금이 들어오면 상업은행은 법정으로 정해져 있는 지불 준비율에 따라서 네. 그 중에 일정량은 지불 준비금으로 남기고 나머지는 대출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대출된 돈은 다시 네. 은행에 예금돼서
은행화폐가 새롭게 생기는 거죠. 네. 이것도 굉장히 쉬운데 대출을 하면 대출이 어디에 찍혀요? 은행 통장에 찍히잖아요. 이렇게 네네네네. 대출 100만 원. 그렇죠. 그럼 다시 100만 원 예금이 생긴 거죠. 예를 들면 이걸 이제 숫자로 좀 얘기를 하면 이게 옛날 수학의 정석. 홍성대님의 수학의 정석에 따르면 무한 등비급수예요. 이게 무한 등비급수. 맞습니다. 추억의 정석. 네. 참 무한 등비급수 어려웠던 기억이 나는데 네. 이게 이제 무한 등비급수인데 네. 예컨대 100원이 상업은행에 입금이 됐어. 네네. 지급 준비율이 10%야. 그럼 네. 10원 남기고 90원 대출이 가능하죠? 네, 그럼 그렇죠. 처음 입금한 사람의 통장에 100원이 들어있죠 아직도. 네네. 그러면 대출을 90원을 대출했으면 대출 받은 사람의 통장에는 90원이 들어있잖아요. 네, 그러면 벌써 예금이 190원이 됐죠. 그렇죠. 190원으로 통화가 늘어난 거예요. 음. 다시 90원에 10%인 9원 남기고 81원 대출하면 누군가의 통장에 또 81원이 찍혀 있죠. 네, 그럼 또 271원이 됩니다. 네네. 또 81원에 10%인 8.1원을 남기고 72.9원을 대출할 수 있죠. 네네. 그럼 또 72.9원이 늘어나서 300 몇십 원이 된 거죠. 네네. 이런 식으로 통화가 대출이 거듭되면서 은행화폐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지급 준비율이 전체를 지급 준비 담보로 하지 않고 네네. 일부만 지급 준비를 해도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네네. 이건 부분 지급 준비 제도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그래서 결국 법정 지준율이 이제 중요한 거죠. 법정 지준율이 결정된 화폐 승수에 따라서 이게 통화량이 조절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중앙은행의 경우에는 이 통화량을 조절하고 싶으면 이제 경제학 책에 나오죠. 경제학 책 정도가 아니고 고등학교 사회책에도 사회책에 나옵니다. 나오죠. 네, 공개시장 정책을 통해서 네. 지준율을 조정을 하면 네. 즉 예를 들면 지급 준비율을 좀 높이면 대출할 수 있는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줄겠죠. 그렇겠죠. 네. 네. 이렇게 하고 또는 또 은행을 많이 돈을 풀고 싶으면 지급 준비를 좀 낮춰. 네네. 그럼 계속 대출이 더 많이 되니까 음. 이런 식으로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한다. 이것이 공개시장 정책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네. 이제 아, 법정 지준율을 네. 조정할 수도 있고 네. 네. 공개 시장 네. 정책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이제 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네네네. 역시 찬희 쌤 설명 들으니까 네. 이해가 네. 잘 되네요. 네. 이제 교과서 나 옛날에 네. 학생 때 선생님 만날 걸 그랬어. 나 영어도 이름을- 훨씬 잘했을 텐데. 내 영어도 네. 훨씬 잘했을 네. 거야 진짜. 아 정말 선생님이 후회스럽네요. 정말 중요해요. 정말 선생님 정말 중요해요. 선생님, 진짜. 선생님. 선생님이 네, 정말 중요합니다. 삶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럼요. 그죠? 꿈을 주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제가 국어 선생님 때문에 진짜 국어를 좋아하기 그러니까.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지금도 네네. 좋은 작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 그런데 이제 네네. 요즘에 네. 신문을 보면 네. 기준금리를 발표하지 법정 지준율 조정하는 것은 신문에 볼 수가 없거든요. 네네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교과서는- 조정을 하긴 하는 거죠. 안 하죠. 안 해요? 예. 나 그건 지금 없어졌죠. 궁금했어. 자, 여기까지 교과서하고 교과서고. 교과서하고 실제하고 지금 차이가 많이 나고요. 아직은 아예 조정. 중국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중국은 아. 법정 지준율 조정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거는 조금 뭐 좀 디테일한 아니 이야기긴 한데 그러면은 정책적으로 지준율에 영향을 미치질 않는다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막 그거를 뭐 조정을 하거나 국가가 이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현재? 교과서에는 아직 그리 돼 있는데 네네네. 교과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현실은 어떻게 되는지 유프로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네네네. 근데 현실에서는 음. 그 교과서의 설명틀에 의하면은 상업은행은 기계예요, 기계. 어떤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네네. 아주 수동적인 역할만 하는 거거든요. 중앙은행은 보는 통화, 법준 지준율을 통해서 통화량을 재량적으로 조절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상업은행은 수동적이기 때문에. 근데 현실 세계에서의 화폐 창조 과정은 교과서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그 화폐 창조 과정에서 상업은행은 두 가지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네. 첫째는 은행은 단순히 저축을 대출로 연결하는 중개 기관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는 예금이 대출을 낳는다고 상정하지만 네. 실제로는 대출이 예금을 일으키거든요. 음. 그 반대가 아니라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할 때는 100원이 먼저 들어왔다는 걸 전제로 이렇게 쫙 나가는 거로 설명했잖아요. 네네. 네, 무한 등비급수적 설명 방법이고요. 네네. 사실은 대출부터 먼저 한다는 거죠. 대출하는 순간 그 예금으로 바로 잡히니까. 네. 그렇죠. 네. 그리고 현실의 화폐 창조 과정에서 상업은행은 뭐 금리도 보고 그 사업의 사업성도 보고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는 거하고의 비교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특정 고객에게 대출을 여부를 결정을 하거든요. 아무한테나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은행이 고객에게 신용을 주기로 결정했을 때 현금의 형태로 신용을 주지 않고 고객의 예금 계좌의 금액을 기록해 주거든요. 그렇죠. 예금은 곧 수표, 계좌 이체, 현금 카드를 통해서 지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화풀이에서 간주가 되는 거죠. 신용의 창조,
대출의 창조가 네네네. 곧 화폐의 창조인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토빈세로 유명한 그 토빈이 은행화폐를 뭐라 그랬냐면 멋있는 말을 했는데 이렇게 했어요. 은행장의 펜에 의해서 창조되는 만년필 화폐다. 맞지. 사인만 하면 돈이 생긴다. 그러니까요. 네, 은행장이 대출을 승인하고 네. 차입자의 요구불 예금, 요구불 예금은 이제 당좌예금이나 보통예금처럼 즉시 네네. 현금화할 수 있는 예금을 요구불 예금이라고 하죠. 이자 때문에 이제 드는 예금은 저축성 예금이라고 하고 요구불 예금 계좌에 입력을 딱 해서 예금이 딱 생기면 화폐가 생긴 것이다. 즉 화폐가 이제 창조되었는데 은행의 사실 대차대조표나 본원 통화는 전혀 변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은행이 기업에게 대출을 하고 뭐 개인에게 대출하고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새로운 저축이 필요한 게 아니라 계속 만년필로 사인만 하면 돈이 네네. 생긴다. 이런 의미에서 만년필 화폐라고 했습니다. 이게 만년필 화폐라고 하니까 이제 맞는 말이기도 한데. 볼펜 화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 만년필 안 쓰는 거죠. 볼펜 화폐. 엔터키. 아, 그렇죠. 요새 사인도 그 화면에다 하죠. 요즘 그러면 키보드 화폐인가? 네, 예. 네, 그렇죠. 그렇게 클릭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사실 돈 한 푼 한 푼이 굉장히 이게 소중한 서민으로서 사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원리를 알게 되면은 약간 좀 허무해지는 열받죠. 부분들도 있고 네네. 좀 씁쓸해요. 네. 그러니까 유프로님이 이제 아까 말씀하실 때 은행의 두 가지 적극적인 역할을 언급하셨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리고 이제 상업은행은 지준금을 중앙은행으로부터 빌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은행에 잠시 있어봤는데 은행은 대출을 하기 전에 지준금 양을 확인하지 않아요. 지준금이 이만큼 있으니까 대출해야지 이리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윤 전망이 있으면 먼저 대출을 합니다. 그리고 지준금을 거기에다 맞추거든요. 그 중앙은행은 상업은행의 최종 대부자이기 때문에 이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준금이 안 맞으면 네네. 은행 시스템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지준금을 빌려주게 되거든요. 말씀드린 두 가지 요인을 고려를 하면 네.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시중 상업은행의 영리적 판단에 따라서 통화량이 변하고 네. 중앙은행은 오히려 여기에 순응하는 경향을 보이는 거죠. 뭔가 주객에 전도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서 지금 취하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네네. 기준금리만 취하하는 거죠. 아, 사실상 어차피 의미가 없으니까 지금. 어차피 의미가 네. 없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현재 화폐 제도는 그러면 중앙은행이 아니라 상업은행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아, 그러면은 상업은행이 그러니까 현대에서는 상업은행이 화폐 발행의 주권을 중앙은행으로부터 빼앗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거죠.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주권을 상업은행이 가져갔다. 네, 이것도 네, 문제지만 네. 실질적으로 뭐 거기까지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 안 해도 실제적인 경제적 문제를 막 일으키는 거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네. 경기가 좋으면 이윤을 쫓아서 막 대출을 늘리고 화폐 네, 네. 공급이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네. 인플레이션도 막 발생하겠죠. 그리고 뭐 거품들이 일어나겠죠. 네, 막 네. 부동산에도 막 투자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낙관적인 경제 분위기가 되면 쉽게 경기 과열이 되고 네, 네. 자산 거품을 낳아서 그래서 우리가 2008년에 봤듯이 금융위기가 아, 올 수도 그렇죠. 있고 예. 경기가 위축되면 거꾸로 일이 발생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출을 주저하게 되고 네. 경기 진작을 위해서 화폐가 더욱 필요한 시기에 화폐 공급을 줄이게 되고 네, 네. 아무리 중앙은행에서 양적 완화해서 돈을 퍼부어대도 대출을 안 해주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디플레이션이 계속 발생하는 그런 식의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음. 어떤 해에 받을 때 너무 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정책이 아니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지? 막 그랬는데 저는 변하지 않았고 조건도 변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전세 대출 받으려고 그러니까 안 돼. 이게 조건이 너무 좀 까다로워졌더라고요. 요즘 통제하고 있죠. 정부 네. 정책도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그런 예, 거예요. 은행도 그렇게 생각하고 뭐 그런 것도 있죠. 재작년에 이사할 때 대출 한번 받으려고 하니까 그 2년 전과 또 다르더라고요. 네, 네. 조건들이.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예전에 참 오래된 이야기가 됐지만 네. 신용카드 위기 생각해 보시면 되죠. 신용카드는 작은 대출을 수시로 네.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신용카드 대출이 그렇죠. 예, 예. 네. 그걸 옛날 DJ 정부 때 너무 많이 네, 맞아요. 학생할 때까지 이렇게 해줬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큰 난리 일이- 났었죠. 예, 막 뭐 났- 저기 났었죠. 지하철에서도 저기 부스 만들어 놓고. 그래서 막- LG 카드라는 회사가 없어졌습니다. 네, 어디에 신한에 인수됐어요. 신한에 인수됐죠. 그래서 신한이 카드 회사로 엄청나게 성장하고 네네. 한때 신한은행의 매출보다 카드 매출이 더 많은
그래서 신한은행이 완전히 그거로 떴습니다. 정말 운이 좋은 애들이죠, 신한은행이. 그러네. 예. 그래서 이제 음. 이야기를 더 전개를 하면 네네. 요즘에 이제 그 은행이 파산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은행은 파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불안감을 느끼고 돈을 인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헛소문 하나에 은행이 무너지는 일이 생기다 보니까 대공황 이후부터 예금은 보험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예금 보험이 되고 있죠. 우리나라 예금보험공사 있죠. 공사가 있죠. 네, 네. 그 예금은 떼일 염려는 없어요. 한 사람이 5천만 원 뭐 이하일 경우에는 네네. 이렇게 되니까 과도한 위험 감수를 하게 되는데요. 은행이 네. 그걸 보면 상업은행은 대출을 자산으로 하고 조금 어려운 말인데 예금을 부채로 하는 민간 기업이거든요. 그 회계학에서 자산이라는 것은 받을 수 있는 권리, 채권이 다 자산이죠. 네네네. 대출해주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자산인 거고 예금은 이제 다시 돌려줘야 돌려줘야 되는데 되니까. 돈이 사실 없죠. 사실은 아. 다 부채로 나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쉽게. 근데 고객의 예금은 극히 가치가 불안정한 토지, 건물, 주택을 담보로 하거나 네. 그리고 적은 비율의 지중금에 의해서 뒷받침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은행이 대출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면 예금이 안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은 항상 대량 예금 인출 사태, 뱅크런 네네. 파산 위험을 안고 있단 말이죠. 뱅크럽시. 근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공황 이후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험을 통해서 예금의 안정과 지급 시스템의 안정을 보장하고 있는데 네네. 이 보장 제도가 위험에 대한 책임 문제를 왜곡시킨다는 거죠. 그렇죠. 이른바 도덕적 해이를 낳고 있는데요. 정부가 예금을 보장하기 때문에 우리도 은행과 거래할 때 아무 은행이나 하지 그렇게 건전성을 따지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은행도 이래저래 파산되면 예금은 나라에서 갚아줄 거니까 라고 생각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요인이 아주 강하게 생기게 됩니다. 그게 문제 아니에요. 문제죠. 어떻게 그 은행도 개인 기업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상업 은행들을 그러니까요. 정부가 그것도 결국은 국가 세금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결국 아무리 그렇죠. 보험이라고 해도 음. 미리 우리 보험 같은 경우에는 미리 자기 기여분이 있잖아요. 내가 돈을 내 가지고 낸 돈으로 이제 보험을 납세자가 부담하는 거죠. 근데 부담하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보장 제도는 납세자들이 돈을 낸 것으로 공사라는 게 정부에서 결국 뭐 그러니까 지분의 상당 국민이 국가에서 낸 보니까. 세금으로 상업은행들을 구제해주고 구제하는 이게, 거죠. 이게 그래서 그때 예전에 공적 자금이 들어간 게 이거 아닌가요? 그런 거죠. 많이 예, 들어갔습니다. 은행에 예. 그래서 예, 우리가 예. 진짜 IMF 때 사람들은 이게 뭐 다들 뭐 망해가고 뭐 은행 직원들도 구조조정 엄청 당하고 이랬지만 결국 은행은 살아남는. 걔네 대출 많이 은행만은 해줄 때는 뭐 살아남는. 보너스 타고 연봉 높아지고 뭐 그랬던 애들이 좋은데 이제 망할 때는 하나도 책임을 안 지죠. 그러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정부는 개인이 위기에 처하면 그냥 신용불량자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은행 같은 경우에는 전혀 신용불량 기업이 될 일이 없는 거네요. 네네. 아, 참 어이가 없는데 음.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은행이 위험한 대출을 막 하게 되고 대출에 따른 이자를 먹다가 결국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국가가 구제를 해주고 그렇죠. 이런 아주 위험한 대출과 투자를 막 감행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어떤 뒤에 백이 작용하면 네. 대출을 안 해줘야 될 애들한테 거액의 대출을 해준 게 나중에 이제 꼭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네, 거죠. 지금 뭐, 예. 뭐 밸류 인베스트먼트 자꾸 네, 그런 네. 얘기가 나오는 게 다 그런 거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어쨌건 자기들이 또 이자만 받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 신경도 안 쓰죠. 여러 번 이제 언급됐지만 현 제도에서는 이제 상업은행이 통화를 이제 창조한다 이거죠. 네. 이건 결국 부채를 내는 거고 상업은행 입장에서는 부분 지급 정비제도 자체가 통화 공급하고 신용 창조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네. 통화 확대를 한다. 이거 결국 부채가 늘어난다. 네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부채가 늘어나면 그 자체로 경제 불안정이 높아지는 거고. 네. 그래서 대출을 통해서 이제 화폐가 쭉 공급이 되는데 대출은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담보를 가지고 있거나 보통 소득이 높은 사람한테 주잖아요. 그렇죠. 아까 마도나가 얘기했듯이 네. 이 자영업자한테는 잘 안 주고 노동자한테는 그래도 좀 되는데 정책적으로 많이 이렇게 자금이 이렇게 배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마돈나처럼 노동자가 아닌 경우에서는 네네. 개인 사업자잖아요 지금. 저요? 네.
노동반 노동 예, 특수고용 개인사업자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출 못 받게 되니까 이것도 결국 경제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기능에 은행의 대출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은행이 어디다 대출을 할 것인가 하는 선호도가 새로운 화폐가 어디로 공급될 것인가를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성 자체가 화폐 공급의 방향을 결정해버리기 때문에 새로운 화폐는 실물 부분보다 자산 시장이나 금융 시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거품을 자주 발생시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든지 환경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금이 가지 않는 부분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 때문에 완전 지준 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는 대공황 시기부터 있었습니다. 그 어빙 피셔가 대표적인 학자고요. 네. 1930년대에 시카고 대학의 교수들이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정책적 건의를 했었죠. 완전 지준제로 가자. 그리고 최근 2012년에 IMF의 일부 경제학자들도 100% 지준제도를 제안하는 논문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지준제라고 하면은 이제 지불준비금을 100% 하자 이런 얘기잖아요. 저도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상업은행이 이제 예금액 전체를 지불준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뭔가 이게 신용화폐가 계속 무한정 확대되는 것을 불가능해지죠. 그것이 좀 불가능한 신용 지게 창조가 안 되고 되는 거죠. 또 은행 자체의 좀 어떤 힘, 권력 이런 게 좀 약간 약화되는 거 아닌가? 많이 왔거든요. 많이 하는 거죠. 약간이 아니고 많이네요. 그리고 이제 유프로님이 주권화폐론 이야기 하셨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은행의 힘을 약화시킨다라는 것은 이제 역으로 어떤 뭐 예금자 혹은 뭐 국가 의 힘이 이제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예, 그러면 주권화폐로는 완전 지준제를 도입하자 이거랑 이어지는 건가요? 부분 지준제도를 없애자는 점에서는 네. 완전 지준제도와 아주 유사한데 네. 다른 점이 있습니다. 네, 어떤 이 점은 그 세세한 내용에 속하는데 조금 네네. 뒤에 구체적으로 제도를 소개할 때 말씀드릴게요. 미리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네네. 부분 지준 제도를 완전 지준 제도로 바꾸자는 주장도 있고 네네네. 주권화폐로는 지준 제도 자체를 없애버리자라는 이야기이기 지준제 때문에 조금 자체를요?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불준비금 100%는 뭔지는 알겠어요. 현행 신용화폐 제도에서는 중앙은행이 지준율로 통화 공급을 이렇게 조절을 하고 상업은행이 지준금을 제한 금액을 기초로 해서 기초로 해서 신용을 통해서 통화를 공급하는데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요. 그걸 이제 중단시키게 될 경우에 못하게 되면은 경제에 대한 어떤 화폐 공급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하던 걸 상상하기 좀 어렵죠. 예, 그렇죠. 네네네. 뭐 시스템이 다 바뀌는 거죠. 이전에 기존의 어떻게 중앙은행이 역할이 다 바뀌어서 중앙은행이 다 개조되던가 네네. 아니면 지금 이제 우리가 세 개의 정부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 네. 사법부, 입법부, 네네. 영어로 three branches of government라고 하는데 정부가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돼 있잖아요. 네네. 여기에 정부 부서를 하나 더 만들어. 통화발행부 예를 들면 예. 통화부 이런 걸 더 만들어. 네네. 얼마나 중요하니까. 네. 그래서 경제가 필요로 하는 돈을 통화발행부에서 찍어내고 이 돈을 행정부한테 줘. 네네. 행정부가 써. 이렇게 찍어내는 역할을 이제 딱 역할하는 거죠. 물론 막 하면 안 되죠. 네네. 잘 생각하면서 잘 정부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더 찍고 네네. 네, 이런 식으로 통화 공급과 통화량을 조절하는 그런 부서를 하나 만드는 거죠. 그래서 행정부 지출을 이제 통화발행부에서 이제 관장하게 되는 거고 네. 또 어떤 식으로 행정부가 지출하는 방법도 있냐? 아까 처음에 모두에서 얘기했듯이 네. 기본소득의 형태로 행정부가 화폐를 공급하는 방법도 있다. 네네네. 그러니까 통화발행부가 통화를 찍어서 행정부에 줬어. 그럼 행정부가 이거를 한 사람한테 월 60만 원씩 탁탁탁탁 주는 것도 화폐 공급이죠. 네네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 지준제도하고 기본소득이 결합되는 그런 양식의 아이디어들도 요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상업은행의 대출을 금지하고 대신에 경제가 필요로 하는 통화량을 꾸준히 정부가 지출을 통해 가지고 공급하자 뭐 이런 얘기인 거죠? 통화 선생님? 공급의 주체가 상업은행이 아니라 정부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갖고 국채를 사거나 네. 민간 자산을 사는 방식으로 통화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네.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정부한테 직접 주거나. 주거나. 중앙은행이 아니고 아까 통화 발행부일 수도 있어요. 네네네. 직접 주거나 네. 아니면 정부에게 준 돈을 정부가 기본소득으로 국민에게 직접 나눠주거나 이런 식으로 통화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완전 신박한데요. 네, 신박하죠. 네, 아주 좋아. 근데 이게 아주 좋아. 이게 가능할지 네, 그건 뭐 쉽지 않죠. 예, 이미 너무나 견고하게 자리 잡았잖아요. 그렇죠. 신용화폐가 네. 발행되는 거는 그렇죠. 그 신박한 이런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그 많은 신용화폐 어떻게 할 거야? 어쩔 거야? 제 말이. 예. 네. 그런데 주권화폐론자들은 네네. 현 제도를 그리 어렵지 않게 새로운 제도로 재편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야 네. 신박하지, 그렇지. 예. 그 이행 과정의 설명을 들으면 네. 주권화폐론의 제안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주권화폐론자들은 현재 예금 계좌에 전자화폐 형태로 되어 있는 은행화폐를 그러니까 전자기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네. 기록이죠. 우리 계좌 이체하려고 네. 보면 찍혀 있잖아요. 예금에 다 찍혀 있는 거죠. 그 자체를 법정화폐, 리걸 텐더로 선언하는 것에서 시작하자라는 거죠. 그걸 법정화폐로 선언하자 이렇게 해요. 아니 그러면 은행화폐가 법정화폐로 바뀌어요? 싸그리. 예. 그게 뭘 의미하는 거죠? 예. 이것은 이제 은행이 가치를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그것을 가치를 보증한다는 의미거든요. 네네.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그렇게 딱 선언을 하게 되면 예금 계좌의 돈은 은행의 대차 대표에 더 이상 기록되지 않습니다. 부채로 기록되지가 않거든요. 예금은 아까 부채라 그랬지 않습니까? 은행의 대차 대조표에서. 근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죠. 단지 관리만 하고 있는 개인이 가진 유일한 화폐 자산이 되는 겁니다. 현재 제가 은행에 1,000원을 예금해 두면 네. 1,000원은 사실 은행의 입장에서는 부채거든요. 그렇지만 그 선언을 하고 나면 이제부터는 부채가 아니라 은행이 고객을 위해 관리만 하는 사유재산이 되는 건데 위탁 관리가 되는 거죠. 이제는 네, 개인의 돈을. 그리고 그 거래는 중앙은행의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다는 거죠. 현행 체제는 지중금의 순환과 은행화폐의 순환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주권화폐론의 방안은 지중금이 필요 없는 화폐의 단일 시스템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단촐하네요. 시스템 이렇게 자체가. 해서 그래서 완전 지준제와의 차이점이 여기에 드러나는 거죠. 지중금을 없애버리고 네. 법정화폐 자체만을 법정화폐. 통용시키자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예, 이 설명을 보태면 네네. 주권화폐라는 자의 구상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새로운 제도에서는 지금과 달리 화폐 창조와 신용 활동을 분리합니다. 지금은 대출을 하는 신용 네네. 활동이 바로 화폐 창조의 활동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주권화폐론자들은 은행의 계좌를 고객이 즉각 인출할 수 있는 거래 계정, 네.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래 계정과 고객이 수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 용도로 사용하는 투자 계정으로 분리를 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래 계정은 현재 요구불 예금 계좌, 당좌 예금, 우리가 계좌 이체하는 그 계좌를 대체하게 되고요. 고객투는 수표를 쓰든지 ATM을 쓰든지 현금 카드를 쓰든지 계좌 이체를 통해서 자유롭게 입출금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이게 거래 계정. 예, 이 계정은 완전히 안전한 예금입니다. 은행들은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각 개인의 계정을 관리하지만 이 돈은 중앙은행의 계정에 기록돼 있거든요. 그 기록 자체가 돈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지중금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금은 개별 상업은행의 건전성이나 유동성과 관계없이 가치를 유지하는 거죠. 이래서 법정화폐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만약 은행이 파산하면 거래 계정은 단순히 다른 은행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거래 계정은 위험이 없고 예금 보험이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대신 여기에 대해서 거래 계정의 예금에 대해서는 이자가 붙지 않고 오히려 서비스에 대해서 요금을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국민이 중앙은행에 기본적으로 모든 계좌를 설치해 두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돈을 주고받고 하는 거고 이것은 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긴 하지만 투자 활동은 아니다. 아닌 거죠. 뭐 이런 말씀이신 예. 거죠?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투자 계정은 현재의 저축성 예금 계좌를 대체하는 겁니다. 네. 정기 예금이라든지 네네. 돈을 벌기 위해서 예금한 것을 대체하거든요. 그래서 투자 계정은 만기, 용도 및 목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고요. 계정은 대신 국가가 보증해 주거나 예금 보험의 보호를 받지 않고 네. 위험은 손실을 보게 되면 손실은 네. 은행과 투자가가 분담하게 하는 것이죠.
얼핏 들으면은 은행으로서도 나쁠 것은 없어 보이는데요. 일단 은행은 좀 엄청난 부담을 덜게 되잖아요. 뭐 기존 예금이 다 상업은행의 부채인 건데 그 예금에 대해서 지불 의무를 뭐 거의 뭐 완전히 면제받는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은행은 땡 잡는 거죠. 그러니까요. 대출은 자산은 자산대로 가지는 네네네. 거고 어. 자기의 부채는 부채는 들어주니까 또, 예, 그러니까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이행 과정에서 정부가 네네. 요구불 예금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자 없는 전환부채를 상업은행에 부과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요구불 예금만큼을 정부가 은행에 빌려준다. 예, 빌려준 바로- 셈으로 이렇게 치는 건가요? 바로 그렇죠. 어. 그래서 전환부채는 은행이 가지고 있는 대출 자산 있잖아요. 네네. 이것의 만기에 맞추어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은행은 장기간에 걸쳐서 지금까지 대출해 준 돈을 네네. 회수해서 네. 천천히 전환 부채를 청산하게 만들면 지금의 요구불 예금이 법정화폐로 전환이 완료되게 됩니다. 또 은행이 또 그럼 좋을 게 또 없네. 자기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는 거니까 좋을 건 없죠. 좋을 게 없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전환한 다음에 전환이 되고 나면 네. 상업은행은 더 이상 화폐를 공급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아까 이제 잔희 선생님 설명한 대로 중앙은행이나 혹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통화관리부가 네. 정부의 4대 부서 중에 한 부서가 돼서 음. 화폐 공급을 책임지게 하자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 새로운 제도화에서 왜 4부를 만들자고 하는가 하면 특수한 기구가 전체 통화량을 적절히 공급하고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이나 통화발행부는 독립적으로 인플레이션율, 성장률, 인구 증가 등에 기초해서 필요한 통화량을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이 화폐 공급을 늘리는 기본적인 경로는 일단 화폐만 발행을 해서 정부의 재정에 보태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화폐는 대출이 아니라 정부의 지출을 통해서 경제의 유통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거는 정부의 순수한 화폐 발행 이익인 거죠. 이거는 국채와 같이 상환할 필요가 없는 정부의 화폐적 소득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 정부의 지출이 한 형태로서 기본소득도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완전히 금융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 버리는 건데 저 지금 궁금한 게 아까 사부 얘기했잖아요. 이거 누구 아이디어예요? 이 지금은 주권화폐로는 시민운동으로서도 영국, 유로에서 일어나고 있죠. 아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한국도 곧 그러면 아직까지 하고 있는데 움직임은 아직 없죠. 움직임은 없죠. 움직임은 없죠. 한국 사회도 또 이제 이런 경실련이나 이런 데서 이런 운동을 해주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가 들기도 하는데요. 유프로님이 이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를 정부가 공급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최근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선거법 개혁 운동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이전에 이제 기본소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덕후였었어요. 처음에 이 방송할 때만 해도 덕후인데 제가 이 선거법 개정에 너무 올인하는 바람에 제가 기본소득과 관련이 있었던 사람이던가 싶을 정도로 녹색당 기본소득 모임 위원장도 하셨는데. 네네네 의제 모임 위원장 했었는데 예 한동안 좀 한동안 지금 완전히, 뜸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완전히. 이번에 뭐 선거법도 통과가 되고 했으니 이제 기본소득에 좀 더 이제 바짝 관심을 더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기본소득 관련해 가지고는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화폐 발행부가 네, 필요한 통화량을 결정하잖아요. 네, 그래서 화폐를 발행해서 자기들이 그걸 국채를 사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재정으로 인도를 하거든요. 네. 그럼 정부는 예산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시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줄 수도 있고 기존의 국가 부채를 탕감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사용의 용도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것은 1920년대에 드글라스가 제안한 게 있습니다. 모든 시민에게 화폐 발행 이익을
매년 기본소득으로 제공하자라는 거거든요. 네. 이게 독일의 아니 경제 이게 이렇게 오래 전에 얘기가 됐었던 거네요. 그래서 그렇죠. 예전에 방송 때도 들었던 것 같긴 한데 네. 예. 새롭네. 예. 그 독일의 경제학자 중에 후버라는 사람이 네.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활동 중인데요. 나이는 좀 됐지만 그분의 계산에 따르면 경제 성장률에 맞춰 화폐 공급량을 늘린다고 했을 때 네. 성장률 1%당 기본소득으로 1년에 미국은 190달러, 영국은 165달러, 파운드, 유로존은 165 유로 정도를 지급할 수 있대요. 이거 뭐 매달이에요, 아니면 매년이에요? 매년. 매년. 그러니까 연 1% 성장한다면 단위로? 매년 20만 원, 네네네. 2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네네. 평균 성장률을 1.5에서 3%로 한다면은 네. 그리 풍부하지는 않지만 기본소득의 상당한 재원을 화폐 발행 이익으로 조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성장률 1%가 되면 그만큼의 화폐 공부를 늘려야 되니까. 늘려야 되니까. 음. 근데 화폐 발행 이익을 국민한테 나눠준다. 네. 이거 옛날에 했던 적도 있는 거예요. 아 있었어요? 예, 진짜? 1733년부터 1751년까지 식민지 정부가 메릴랜드에서 네네. 미국의 메릴랜드에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자기들이 돈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식민지 정부는 모든 납세자에게 30실링의 정부 지폐를 나눠줬어요. 오. 세금을 면제시켜주는 방식으로. 이는 납세자에게만 그때는 그렇게 했던 거죠. 관심이 역사적으로도 좀 많네. 그런 사례는 있다. 오 그렇구나. 1700년 독립 18세기? 이전에, 독립 이전에, 독립. 미국 독립 이전에. 와. 아니 그런데 중앙은행이 정부 바깥에서 독립적으로 화폐를 공급하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우리 현대인들은. 네. 근데 중앙은행이 정부의 한 부서가 되어서 화폐를 찍고 그거를 정부의 재정으로 이관한다. 제가 아까부터 계속 드린 말씀이지만 낯설어요. 그래서 늘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는데 네. 차이성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참 신박한 아이디어인데 네. 좋은 아이디어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주권 화폐 제도를 이행하면 우리가 지금 계속 봤듯이 네. 상업은행이 껍데기만 남거든요. 네, 상업은행이 아주 기능이 축소돼서 진짜 우리가 어릴 때 은행은 돈을 막 타주고 돈을 빌려주고 하는 곳이에요. 딱 그거죠, 딱 그거. 예. 그러니까 은행이 누리는 막대한 특권적 이익이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과 네네. 은행과 연결돼 있는 정치 세력과 그 권력의 저항이 어마어마하지 않을까. 이게 아이디어는 신박한데 실행에 따르면 강력한 정치적 힘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도 상당히 좀 실현의 어려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저도 이제 단기간에 음. 이런 여러 가지 통념들을 바꿔야 되는 제도 개혁이기 때문에 네네. 기대하기는 힘들거든요. 네. 그리고 교과서를 바꿔야 되는데 이거 정말 교과서 안 바뀝니다. 안 바뀌지. 예. 그런데 현 체제가 지속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현 체제에서는 우선 중앙은행이 민간의 자산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본원 통화를 공급하고 상업은행은 본원 통화를 기반으로 해서 은행 화폐를 창조하지 않습니까? 네. 경제가 정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장에 조응하는 통화량의 증가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중앙은행은 지속적으로 민간 자산을 매입해야 본원 통화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상업은행이 그 지준금을 바탕으로 은행 화폐를 창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원 통화의 증가 없이는 상업은행의 신용 창조만으로는 통화량을 지속적으로 늘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중앙은행이 매입하는 주요 자산은 국채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계속해서 재정 적자를 통해서 국채를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결국 본원 통화가 늘기 위해서는 정부가 부채를 계속 발생시켜야 하는 문제가 제기되게 된다는 거죠. 정부 부채가 늘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정부가 파산하는 건 아니지만 회계적으로 부채가 계속 발생하는 불균형 상황은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현 체제는 정부 부채의 증가 없이는 유지될 수 없는 지속 불가능한 체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은 이유로 현 체제 내에서는 지금 현재 누적되어 있는 정부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존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흑자 재정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흑자 재정을 유지한다는 것은 시중의 국채를 줄인다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중앙은행은 매수할 자산이 없어서
적절한 통화 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 국채를 사서 통화 공급을 하는 건데 아니, 국채 발행을 자꾸 해줘야 되는 거죠. 아니면 땅을 사야 돼요. 그렇죠. 뭐 섬을 산다든지 맞아요. 온갖 걸 다른 사야 자산을 사야 되는데 되는 건데 네네. 그 자산이 없을 때는 어떡할 거냐 하는 그것도 이야기가 사다 보면 그것도 나오는 거죠. 없어지죠. 예, 정보 부채가 계속 늘어야 통화 공급이 늘어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유프로가 잘 지적을 해줬고요. 네네. 사실 뭐 이 지금 이 완전 지준제도라든가 주권화폐 제도가 전부 다 통화 정책에 속하는 건데 사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통화 정책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통화 정책 수단이 없어요. 아까 지준율도 무의미하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현재도에서 통화 정책의 기본적인 수단은 사실 금리 정책인데, 그러니까 이제 기준금리, 네. 기준금리를 통해서 시중금리를 조절한 거잖아요. 통화량을 조절하고 뭐 잘 아시다시피 근데 기준금리가 선진 자본주의국에서 거의 0이거나 0에 다달했잖아요. 네네. 마이너스 네, 인데도 그러니까 이제 있습니다. 금리 예. 정책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금리가 무슨 8% 9% 이래야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0%면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양적 완화를 했다는 것을 우리 이렇다 1회에서부터 얼마나 유프로와 함께 강조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런데도 양적 완화했는데도 아무 소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로 아무 소득이 없었으니까 도모이로 저번에 우리가 봤던 일본의 도모이로 같은 사람도 아예 헬리콥터를 기본소득으로 가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된 상황이고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건 이 시스템이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 이거의 반증인 거고 따라서 은행과 금융자본의 저항이 심하겠지만 일단 이런 현실이라는 거를 많은 사람한테 알리고 생각들을 모으고 네네. 그러려고 우리가 이제 이렇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저희가 되게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라 하더라도 네네. 여하튼 많은 사람들과 공유해서 그 의식을 모으는 거 이게 필요성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된다는 어떤 당위성 그리고 이걸 위해서 행동해야 되겠다는 결의 이런 것들이 좀 모여야 제도화는 이게 뭐 언제 될지는 몰라도 네. 언젠가는 되려면 지금 여하튼 이런 저는 이야기들이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다 보는데 네. 한 말씀 더 보태면 네. 지금 양적 완화를 통해서 시중으로 돈을 풀기 위해서 네. 은행에 현금을 막 맡기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화폐를 공급해도 상업은행은 경기가 나쁘니까 대출을 해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화폐 공급이 늘어나지가 않아요. 그 경우에 시중에 통화량을 공급하는 유일한 방법은 중앙은행이 정부 발행 국채를 직접 인수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도모이로가 이야기한 건데 맞습니다. 네. 정부가 재정 지출을 그걸 통해 늘리는 것이죠. 그러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국채를 발행하고 중앙은행이 화폐 발행을 통해서 그것을 매입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 거나 국가가 바로 발행하는 거나 네, 뭐가 네. 다르냐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은 사실상 그렇게 하고 있다. 국가가 국채를 발행하고 그걸 중앙은행이 사서 네. 정부로 돈을 주면 정부가 지출을 통해서 통화량을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모이로 말대로 이걸 왜 이중으로 하냐 직접 하지. 이중으로 하면 이자를 줘야 돼요. 네, 국채 그렇죠. 이자가 딸리거든요. 네. 그거 왜 하냐 이거죠. 정부가 직접 하자. 이게 아까 도모이로가 화폐 주권론에 입각해 있는 학자인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이제 굉장히 공감이 가고요. 네. 뭐 하는 짓이냐 이게 국채 발행해서 계속 부채를 지고 그러니까. 계속 저쪽에 그걸 국채 사갖고 또 소가 발행하고 이게 지금 이 제도가 이게 이제 끝에 다다랐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오바마 정부가 옛날에 유프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오바마 정부가 한때 1조 달러짜리 동전을 발행해서 이게 왜 동전인가 하면요. 지폐는 이제 정부가 발행할 수 없는데 미국에서 동전은 미국의 재무부가 발행할 권리가 있어요. 허브에. 예. 그래서 동전을 1조 달러, 네네. 1조 달러를 만들어서 와. 14개만 만들면 돼요. 미국 국채가 너무 빚이 너무 많으니까 네네네. 그거를 그냥 동전으로 쏴라. 이렇게 하면 미국이 지금까지 국채 발행에 됐던 모든 부채를 다 갚을 수가 있다. 네, 이렇게 재밌네. 얘기하고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조금 들여다보면 네. 정부가 직접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주권화폐를 뒷받침하는 그런 네네. 사고의 일단락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완전 되게 좋은 사례인데요. 이거야말로 신박 개신박이죠. 그러니까. 네. 제가 그래서 한국은행에 물어봤어요. 네. 네네. 우리나라는 동전 어디서 발행하냐 이런 물어봤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재무부가 아니에요. 아, 한국은행이에요. 한국은행이에요. 아. 우리 그거만 먼저 바꿔도 재밌겠다. 네, 한국은행. 그거만 정부로 바꿔가지고 일단 먼저 첫 스텝으로. 그건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역대 정부가 독재 정부라서 지네들이 정부에게 그런 권한까지 주면은 문제가 많다 생각이 있었는 이게 거죠. 제 생각에는 네. 미국은
그 정부가 화폐를 직접 발행하던 예전의 시절의 잔재로서 네네네. 남아 있는 거죠. 동전은 정부가 발행하게. 네네. 그리고 이제 중앙은행이 등장하면서 지폐 발행권은 중앙으로 줘버린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면 국가 부채를 동반해야 하는 현재도의 자체적인 모순 때문에 당장은 실현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방식으로 안 가면은 해결의 방도는 없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유프로님과 함께 현대 화폐 이론 그리고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 그리고 주권 화폐론을 다뤘는데요. 유프로님 얘기 계속 듣다 보니까 주권 화폐론이 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꼭 그렇지는 않은 것이요. 아무 또 아니야 또. 꼭 그렇지는 여지껏 않은데. 이렇게 얘기해도 아니요. 저 아직 연구 국가 중이라는 설명을 친구가. 아, 드릴게요. 그런가요? 예. 현대화폐 이론은 현재와 같은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균형 재정에서 벗어나자는 거지 않습니까? 네. 현재의 제도로도 실행 가능한 거예요. 현재의 제도로도 실행 가능한 발권력 활용 방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행하기는 현대화폐론이 쉽다. 화폐 주권 화폐로는 상업은행 기능 축소시켜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론도 통화 정책적인 것을 통해서 발권력을 활용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적 태도만 바꾸면 돼요. 그렇죠. 뭐 영국 같은 방식이라도 무슨 은행 하나만 더 만들면 되죠. 정부 투자 그렇죠. 은행 하나 더 만들면 되고. 그렇게 본다면은 결국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현대화폐 이론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론도 다 발권력을 국가가 활용하자. 네, 이걸 네. 하는 건데 현재의 제도로서도 정책적 태도만 바꾸면 실행 가능한 방안이고 결국 그렇게 할 바에야 제도적으로 완전히 바꾸자고 하는 것이 주권화폐론이다. 결국 이것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인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네네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도 개혁은 여러 장애가 있기 때문에 기존 제도를 활용해서 주장할 수 있는 현대화폐 이론과 네. 그리고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론을 네네. 도모해보고 네네. 이게 그걸 단계별로 그걸 처음에 하면서 네. 화폐에 대한 새로운 통념이 형성되면 네네. 제도를 바꾸는 방향으로 나가자. 네네네. 네, 이게 이제 그 단계별로 구상할 수 있는 주장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역시 그 유프로님에 대한 어떤 느낌이랄까 이것은 현실적이기도 하고 온건하기도 해. 여지껏 쭉 주장을 들어보면은 아 이거 지금 이제 세다. 저 이 생각했거든. 주권화폐는 세다. 이거로 가자. 이렇게 막 주장하실 줄 알았더니 마지막에 그래도 현실적으로 제도 개혁 전에 이렇게 스텝을 밟아야 하며 이게 이런 예, 말씀을 좀 예. 해주셨어요. 저분은 예. 경제학자라서 그렇습니다. 예. 아 그러시군요. 현실적인 방안. 아, 예. 그렇죠. 예. 예, 저는 또 이제 활동가 출신이라 또 이제 아이고 참. 예. 예, 오늘 유프로님과 함께 주권화폐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정말 이거는 어마어마한 밑그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뭐 그 동안의 모든 이제 이런 어떤 화폐와 관련된 모든 상식을 그야말로 좀 전복시키는 정말 새로운 시선을 가져야 되는 어떤 전환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게 한 번 방송으로 정리될 것 같지는 않고요. 조만간 좀 더 심화된 내용을 가지고 방송을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예, 프로님 지금 뭐 어때요? 예. 영국, 유럽, 네네네. 독일 이런 데서 네. 독일이 유럽이죠. 네네. 그 시민운동 차원에서 또 네네네. 학술적 차원에서 이 운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네. 거기서의 아. 논의들을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역할을 맡아볼까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총선도 앞두고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말이에요. 이렇게 뭐 수치로 뭐 이렇게 성장하는 거 말고 실제로 체감 온도는 굉장히 낮고 서민들도 힘들어하고 이러니까 이번 총선을 기점으로 해서 저는 이제 후보자들 이제 각 이제 정당의 후보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꺼내기만 해도 저는 사실 여론화 작업의 첫 단추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 분들 중에 다음 이번 총선에 나오실 분이 계시거나 혹은 그분들의 보좌관으로 계시거나 활동가이시거나 이런 분들 있으면 최근에 조금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긴 해요. 네네.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네네. 그 한국
반양적 완화라는 네네. 이야기들이 좀 나오면서 아. 우리가 하고 있는 논의들이 네네네. 주류 계층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어. 이번에 그 한국은행에서 완화적 네네네네. 통화 정책을 쓰겠다는 네네네. 걸 발표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이번에 음. 총선에 좀 이게 공약으로 채택되기도 하고 얘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예. 뭐 양적 완화는 이미 선진국에서 많이 했던 건데 네네. 한국에서는 이제 안 했던 거고. 아직 그런 얘기들이 네. 거의 없죠. 근데 기득권 뭐 쪽에서도 그렇고. 이미 뭐 아까 1%도 얘기했지만 음. 제도를 안 바꾸고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네네네. 요거를 조금만 방향만 돌려도 음. 인민을 위한 양적 완화 가능할 수 있고요. 네네네. 현대화폐로는 지금 이제 미국의 민주당 특히 뭐 오카시아 코르테스 네네네. AOC라고 하죠. 음. 그 의원들 이제 MMT 이론에 근거해서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민주당에서 약간 좌파 네. 그래서 많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네. 좀 더 이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게 뭐 유프로도 잘 알겠지만 현대화폐 이론 MMT는 케인스주의 전통에 있는 거고 네네네. 양적 완화나 주권화폐로는 통화주의 전통에 있는 건데 네네네. 이 서로 진짜 거의 으르렁거리는 이 양세력을 지금 이 유프로의 머릿속에서 통합을 시켰어. 통합 정도가 아니고 이게 단계적 발전론으로 지금 발전시켰거든요. 네네. 이건 저도 처음 듣는 일이에요. 어. 이걸 단계적으로 발전시켜서 여기로 가자는 건 이게 세계에서 처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연구할 가치가 좀 많다. 그러게요.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연구할 소지가 많다. 유프로 입장에서도 네네네. 지금 반상을 던진 정도고요. 그래서 한 번 갖고 안 될 것 같고 계속은 유프로에 앞으로 몇 년간에 걸친 네네. 예, 작업과 중요한 연구를 이제 저는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지지하고 싶은 마음이고요. 그러시구나. 예. 과거 이렇다 85회에서 그때 네네. 이제 비트코인이 난리 났을 때인데요. 그러니까요. 그때 비트코인 열풍과 알파조가 관련해서 네네. 국가화폐를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알파조가 이제 있죠. 슈퍼바이저님, 슈퍼바이저님. 슈퍼바이저 같이 그래서 네네. 국가화폐 네네. 완전 지급 준비제도 이거 다 한번 네네네. 다뤘거든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들은 분들은 이렇다 85회를 네네. 좀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85에 복습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예. 자, 오늘 이제 주권화폐론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유프로님이 연구도 계속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예, 다시 또 심화 과정, 심화 학습의 시간을 또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다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